열대 아프리카의 농작물도 남아프리카에서 남쪽으로 전파되는 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옥한 소송탈지대의 가축들은 도착한 직후 아프리카의 반투족 흑인 농경민들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도착했다. 그러나 이 열대 아프리카 농작물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피시강을 건널 수 없었다. 그너머 지중해성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난 2000년에 걸친 역사의 흐름이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토착민 코이산족은 가축을 받아들였지만 농업은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곧 아프리카의 흑인 농경민들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에 몰리고 피시강 동북쪽까지 땅을 빼앗기고 말았다. 결국 흑인들의 남하는 그 강에 막혀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652년 유럽의 이주민이 바다를 건너 도착하면서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가축작물을 들여왔고 그때부터 비로소 남아프리카의 지중해성 기후대에서도 농업이 번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민족이 충돌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대사의 비극이 생겨났다. 코이산족은 유럽의 병원균과 총기 때문에 수가 급감했고 유럽인과 흑인 사이에는 1세기에 걸쳐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났다. 또 1세기에 걸쳐 인종 탄압이 진행되었다. 오늘날에는 코이산족 땅이었던 이곳에서 유럽인과 흑인들이 새로운 공존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북 아메리카의 남북축을 따라 느리게 확산된 가축 작물. 이번에는 유라시아에서는 가축 작물의 확산이 쉬웠던 데 비해 남북 아메리카의 남북축을 따라 확산되기는 또 얼마나 어려웠는지 살펴보자. 중앙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의 거리, 이를테면 멕시코의 고지대와 에콰도르의 고지대 사이는 1900km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은 유라시아의 발칸 반도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의 거리에 대충 비슷하다. 발칸 반도는 대부분 메소포타미아 산 농작물이나 가축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성장 환경을 갖추었으므로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이들 가축 작물이 조합된 후 2000년 이내에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신속한 전파는 발칸 반도에서 이들 가축 작물이나 그 친척들이 새로 가축화, 작물화될 기회를 견제했다. 멕시코의 고지대와 안데스 산맥도 각각 서로의 농작물과 가축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다. 실제로 멕시코의 옥수수를 비롯해 몇 가지 농작물은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상대 지역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농작물이나 가축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서 상대 지역으로 전파되지 못했다. 멕시코의 서늘한 고지대는 남아메리카의 서늘한 고지대에서 가축과 작물화된 라마, 기니피그, 감자 등을 기르는데 이상적인 환경이었다. 그런데도 이런 안데스 특산물이 북상한 중간에 위치한 중앙아메리카의 무더운 저지대에 가로막혀 완전히 중단되었다. 안데스에서 라마가 가축화되고 5000년이나 지난 후에도 올멕족, 마야족, 아즈텍족 등 멕시코의 다른 지역 원주민 사회에는 여전히 개 말고는 식용 가축도 없었고 짐을 나르는 짐승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 가축화된 칠면조나 미국 동부에서 작물화된 해바라기는 안데스 일대에서도 잘 자랄 수 있었겠지만 이들의 남하는 그 중간에 있는 열대성 기후 때문에 중단되었다. 그리고 멕시코의 옥수수, 호박, 누에콩 등은 남북으로 11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음에도 작물화된 지 수천 년이 지나서야 미국 서남부에 도착했다. 멕시코의 칠리 고추와 명아주는 현사 시대에는 끝내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다. 옥수수는 멕시코에서 작물화된 후에도 수천 년 동안이나 북아메리카 동부로 북상하지 못했다. 그곳 기후는 멕시코보다 서늘하고 생장철도 짧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옥수수가 마침내 미국 동부에 나타난 것은 AD 1에서 200년의 어느 시기였는데 그나마도 매우 비중이 작은 농작물에 지나지 않았다. 900년에
900년경에 이르러서야 북쪽 직감의 기후에 적응한 내한성 변종들이 개발되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농업이 시작되어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복잡한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 즉 미시시피 문화, 물론 콜럼버스 이후 유럽인이 들여온 각종 병원균 때문에 단명하긴 했지만 꼽힐 수 있었다. 비옥한 초순달지대의 농작물들을 유전적으로 연구해보면 대부분 단 한 차례 작물화 과정을 거쳤으며, 거기서 나온 농작물이 매우 빠르게 전파되어 동물종이나 친척종의 새로운 작물화를 견제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는 점을 상기하자. 그와 대조적으로 남북 아메리카의 토종 농작물은 널리 전파되었으면서도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미국 동부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작물화된 경우, 즉 여러 친척종이나 심지어는 동일종이지만 유전적으로 서로 뚜렷하게 다른 변종들이 작물화된 경우가 많다. 지역에 따라 가까운 친척종이 서로 역할을 대신한 농작물은 기름, 유해콩, 영화주, 칠리고추, 옥화, 호박, 담배 등이었다. 그리고 동일종의 다른 변종들이 서로 역할을 대신한 농작물에는 덩굴, 강남콩, 니마콩, 항명이, 카프시쿰 아눔, 시네넨세인, 칠리고추, 쿠쿠르비타, 페포인, 호박 등이 있었다. 이렇게 독립적인 작물화가 여러 번 반복된 흔적은 곧 이 농작물들이 남북아메리카의 남북축을 따라 느리게 확산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일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축이 지배적이어서 확산이 늦어진 사례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남북아메리카는 땅덩어리가 가장 큰 경우다. 그러나 규모는 더 작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남북 방향의 확산이 늦어진 현상은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한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유역과 인도 남부 사이에서 거북이 걸음으로 농작물이 교환된 일, 남중국의 식량 생산이 말레이 반도에 느릿느릿 전파된 일, 그리고 열대 인도네시아와 뉴기니의 식량 생산이 선사시대에는 각각 오늘날의 농경지인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와 동남부에 도입되지 못한 일 등이다. 이 두 지역은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의 곡창지대지만 적도에서 3,200km 이상 남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에서 농경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머나먼 유럽의 서늘한 기후와 짧은 생강철에 적응한 농작물을 실은 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각 대륙의 축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지금까지는 지도만 훑어보아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위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위도는 기후, 성장 조건, 식량 생산 전파의 난이도 등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위도만이 그 같은 결정 요소였던 것은 아니며, 어떤 두 지역이 동일한 위도에 인접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후가 똑같지는 않다. 각 대륙에 따라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지역적, 생태적 장애물도 각 지역에서 확산을 방해하는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남부의 서남부는 동일한 위도선에 있지만 두 지역 사이의 농작물을 확산은 매우 느리게 선택적이었다. 그것은 두 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텍사스와 태평원 남부가 건조하고 농업에 부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이다. 유라시아에서 비슷한 예를 찾는다면 비옥한 초순달지대의 농작물에 존재했던 동진 한계선을 들 수 있다. 이 농작물들은 서쪽으로 대서양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 유역까지는 별다른 장애물 없이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그러나 동쪽으로 더 가서 인도에 들어가면 주로 겨울에 비가 내리는 형태에서 여름에 비가 내리는 형태로 기후가 바뀐다. 따라서 인도 동북부의 킨지스 평야 일대에서는 또 다른 농작물과 농경 기술이 필요해지므로 농업의 확산 속도가 훨씬 느려졌다.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더 가면 중국의 온대 지방이 나온다. 이들 지역의 중앙아시아의 사막지대, 티베트의 고원지대, 히말라야 산맥 등으로 가로막혀 기후가 비슷한 서울아시아 지역들에서 차단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식량 생산도 처음에는 동일한 위도상에 위치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식량 생산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시작되어 전혀 다른 농작물들 만들어냈다. 그러나 BC 2000년에서 BC 100년경 중국과 서유라시아 사이에 이 같은 장애물을 부분적으로 남아 극복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섬아시아의 밀, 보리, 말 등이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3,200km가량 남북으로 떨어져 있었더라도 그 거리가 장애물로 적용하는 정도는 각 지역의 조건에 따라 달랐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식량 생산은 그 거리를 초과해 남쪽으로 에티오피아까지 전파되었다. 또 반투족의 식량 생산은 아프리카의 대호수 지방, 아프리카 중동부의 루돌프, 엘버트, 빅토리아, tanzania, 니아사호 일대에서 나탈주로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이 경우 모두 중간에 끼어있는 지역들의 강우 형태도 유사하고 농업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인도네시아 남부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로 농작물이 확산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고, 멕시코에서 미국 서남부와 동남부까지는 거리가 훨씬 짧은데도 확산 속도가 느렸다. 이것은 그 중간에 위치한 지역들이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막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의 경우 과테말라에는 고도가 높은 고원지대가 없고, 멕시코 위남, 특히 파나마는 육지 폭이 극히 좁다. 이것 역시 멕시코와 안데스 고지대 사이에서는 적어도 위도차에 못지않게 농작물과 가축 교환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였다. 각 대륙에 따라 달랐던 축의 방향은 식량 생산의 확산뿐만 아니라 기타 기술이나 발명품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BC 3000년경 서남아시아 또는 그 부근에서 발명된 바퀴는 동서로 신속하게 전파되어 불과 수세기 동안 유라시아 많은 지역으로 퍼졌다. 반면 선사시대의 멕시코에서 독립적으로 발명된 바퀴는 안데스까지 남하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BC 1500년 이전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 서부에서 개발된 알파벳의 원리도 약 1000년 동안 서쪽으로는 카르타고까지, 동쪽으로는 인도 아대류까지 전파되었지만, 선사시대의 중앙아메리카에서 꽃을 피웠던 문자 체계들은 그로부터 적어도 2000년 동안은 안데스 일대에 도달하지 못했다. 바퀴와 문자는 농작물처럼 의도나 나지 길이 따위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인 관계는 있다. 특히 식량 생산 체계와 결과가 매개물 역할을 했다. 최초의 바퀴는 농작물을 운반하는 소달구지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초기 문자는 엘리트들이 독점했다. 이들을 먹여 살린 것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 계층이었고, 문자는 이미 경제적, 사회적으로 복잡해진 식량 생산 사회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가령 왕권 순전, 물품 명세서 작성, 관료들의 문서 기록 따위. 일반적으로 식량 생산과 관련된 농작물, 가축, 기술 등이 활발하게 교환되는 사회일수록 그 밖의 교환도 활발했다. 미국의 애국적인 노래 아름다운 아메리카에는 드넓은 하늘, 황금빛 곡식 물결, 저 반짝이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등의 구절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이 노래는 지리적 현실을 뒤집은 것이다.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남북 아메리카에서도 토종 농작물이나 가축의 전파 속도는 비좁은 하늘과 환경적 장애물 때문에 늦어졌다. 토종 곡식의 물결이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까지, 캐나다에서 파타고니아까지, 또는 이집트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온통 수놓는 일은 없었다. 밀과 보리의 황금빛 물결이 드넓은 하늘을 가로질러 대서양의
서태평양까지 펼쳐진 곳은 오히려 유라시아였다. 이러한 유라시아 농업이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의 농업에 비해 더 빠르게 전파된 것은 3부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유라시아의 문자, 야금술, 기술, 제국 등이 더 신속하게 확산되는 데 일조했다. 물론 이 같은 차이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반드시 분포지역이 넓은 농작물일수록 더 우수하다고 또는 그 차이점을 보면 유라시아의 초기 농경민들이 훨씬 현명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점들은 다만 남북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축의 방향과 대조되는 유라시아 축의 방향을 반영할 뿐이다. 역사에 수레박히는 이 축들을 중심으로 회전할 것이다.